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환율에 한국은행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199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지만 한은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면서 9월에서 10월까지는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대출자들인데 가계부채만 1,900조입니다. 최근 10개월 동안 야금야금 1.75%포인트나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첫 소식 박재희 기자입니다. 무거운 표정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선언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준금리는 최근 10개월 새 5차례 인상돼 1.75%를 기록했는데 이번엔 사상 처음 2계단 껑충 뛰면서 2.25%를 찍었습니다. 3번 연속 인상도 처음입니다. 한은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지금의 기대 수준을 가지고는 2.753% 정도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배경엔 심상치 않은 물가와 환율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6%에 달했고 원 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 1,316원을 찍으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은은 물가가 빨라야 3분기 후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번 빅스텝으로 이자 부담은 6조 8,092억 원 불어날 전망입니다. 어렵게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정말 이중고, 삼중고로 다가오면서 둘째까지 낳아볼까? 초반에는 그걸 생각했다면 요즘은 한 명이라도 잘 키울까? 이번 빅스텝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여전히 미국보다 높지만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 말에도 0.7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면 금리가 역전됩니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에 불이 붙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이자 폭탄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확 늘어서 자영업자들 대출만 1,0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니까요. 문제는 10월부터 정부 지원으로 미뤄졌던 대출 원리금 상환도 시작됩니다. 김승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성우연 씨. 2019년 3월 개업 후 순이익만 월 500만 원이 넘을 만큼 장사는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거리두기 정책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생활비조차 빠듯해 지난 2년간 받은 대출만 2억 6천만 원. 오미크론이 이제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영끌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 5천 정도 더 대출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기존 대출도 있어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140만 원에 달합니다. 이미 2달 전 이자가 20만 원 늘었는데 오늘 빅스텝으로 또다시 이자가 오를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게 됐어요. 팍팍 뛰니까 좀 밤에 잠을 자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 7천억 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40.3%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약 10%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취약차주로 대출금리 상승에 더 치명적입니다. 취약차주는 이자는 늘어나는데 이제 소득은 안 늘어나고 저금리 장기 저리로 이제 대환을 해준다든지 자금을 좀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대출 만기 연장 등 정부의 금융 지원은 오는 9월 끝나는 상황. 빚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고물가의 고환율, 고금리까지 기업들은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특히 급격히 오르는 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쏟아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공단에는 벌써부터 문을 닫거나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고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7,6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인천 남동공단. 한 알루미늄 가공회사는 원자재 구매 가격이 2년 전보다 2배로 뛰며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적자를 냈습니다. 80억대입니다. 그래도. 지금 한 3%대에서요. 거의 6%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는 금리도 따로 상승하고 제품 가격 반영할 때도 못하고. 이번 빅스텝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 9천억 원 늘어날 전망. 이 가운데 중소기업 부담이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최근 이자 부담에 공장 2개 중 한 곳을 매각했습니다. 일도 작년 대비 거의 한 35% 떨어졌죠. 모든 부자재들은 그만큼 35%에서 40% 다 인상됐죠. 그러다 보면 이자 비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버티는 게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장 곳곳엔 공장을 팔거나 임대를 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폐기물 관리 공장인데요. 폐업 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자재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34개 국가산업단지에서 폐업하거나 휴업한 업체는 218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다른 도금업체 공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경매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근데 아직 이제 일이 그만큼 안 되니까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둘 쓰러져가는 기업들이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한국을 찾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직접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외환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한국을 찾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장관 방한은 2016년 이후 6년 만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잘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잇따라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후속 조치인 셈입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의 돈을 맞바꾸도록 한 통화 스와프는 급할 때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382억 8천만 달러로 전달 대비 94억 3천만 달러가 줄어 2008년 1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한미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확산기 때 2번 체결됐는데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진상조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이 탈북어민들 송환 사진이 공개됐죠.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반인륜 범죄 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곧바로 오늘 오후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 1부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 3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 등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국정원은 오늘 압수수색이 사실상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이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이 검찰 고발 전 자체 조사한 자료를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범죄로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당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국정원 고발 대상에는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 표현이 통일부 보고서에서 일부 삭제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죽인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하느냐며 탈북어민 북송 결정은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 강제 북송 사건은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침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유엔이 한국을 방문해서 실태 조사를 벌이려다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와서 보니 당시 청와대가 유엔이 방문하면 협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름이 또 등장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방한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방한 무산 이유와 관련해 여권에선 당시 청와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안보 부처회의 때 킨타나 보고관 방한 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한미관계나 국격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이 발언은 관련 부처에 전달됐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했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일선 외교안보부처는 절대 협조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킨타나 보고관은 사건 관련 정부 당국자들과의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해 방한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 방한하여 탈북 선언, 강제 북송 문제를 조사하려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한이 무산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킨타나 보고관은 2019년 1월과 6월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해 11월 강제 북송이 발생한 이후에는 2년 넘게 방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서훈 전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제인권단체와 미국 의회에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진 보는 것도 고통스럽다,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북한에 송환되는 사진들이 뒤늦게 공개되자 국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잔혹한 정권으로 강제로 송환되는 어민들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생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ere all shocked and dismayed when the Moon government sent those two fishermen back in November of 2019 to a horrible fate.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Inexcusable human rights violation that should be utterly condemned, and the ROK officials responsible for this decision should be held accountable. 일본 언론들은 사진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번 사진 공개도 그 일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미 의원과 국제단체까지 입장을 피력한 건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외교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저희 채널A가 사건 발생 당시에 청와대와 정부에 보고된 첩보 내용을 취재했는데요. 상부가 사살을 하라고 한다, 쐈다, 소각하겠다, 이런 북한의 생생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첩보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대통령 보고가 늦었다는 당시 해명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유준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저녁 10시 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으로부터 사살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새벽 1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같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아침 8시 반에 서훈 실장으로부터 피격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자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대통령은 10시간 가까이 알지 못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가 늦어진 이유로 첩보의 신빙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정보당국자들은 당시 첩보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부의 보고안이 사살하라고 한다, 쐈다, 움직이지 않는다, 소각하겠다, 다 탔다 등의 내용으로 이 씨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첩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피격되고 18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엔사의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고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훈 전 실장이 귀국하지 않으면 인터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집중된 비 피해 속보입니다. KTX 광명역이 흙탕물로 가득 차 물바다가 됐습니다. 경춘선 중랑역에선 선로를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열차 승강장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이동 통로는 온통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역무원들이 바지를 걷어올린 채 물을 퍼내보지만 흙탕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KTX 광명역사가 침수되면서 최고 20cm 높이까지 잠겼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물이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물이 차 올라왔어요. 발목 정도까지 아까 올라왔었어요. 선로는 잠기지 않아 KTX 열차는 정상 운행됐지만 승강장 침수로 승하차 위치를 변경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명역과 영등포역을 오가는 셔틀 전철도 한때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 부분은 거의 이제 걸을 수가 없게 이제 황토나 비가 많이 넘쳤더라고요. 다른 길을 찾아서 저희도 가고 있는데 캐리어 들고 올라오는데 바닥에 다 진흙물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침수되면서 토사와 흙탕물이 광명역으로 넘어 들어온 걸로 보고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후 4시 20분쯤 지하철 경춘선 중랑역에서는 선로에서 폭우 피해를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폭우에 배수로가 넘치며 인천 연안부두 앞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상습 침수 구간인 동부간선도로도 집중호우에 한때 통행이 차단됐다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로 이어지는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폭우로 배수로가 막히면서 도로 200m가 물에 잠겼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하수가 역류해 집이 물에 차기도 했습니다. 인천엔 6시 현재 16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침수 사태가 났습니다. 서울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한때 차단되며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청계천 산책로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아직 호우주의보 경보 아직 해제 안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저희도 계속 근무 중에 있어요.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경북에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비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 3만 명, 오늘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 달엔 하루 20만 명이 나올 수 있다 전망했는데요. 거리 두기는 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대신 다음 주부터 50대 이상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승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지금 정확히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2배씩 늘어나면서 정부는 예상보다 재유행이 빨리 왔다고 밝혔습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단축이나 모임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의 일률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도입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감염자 수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60대에서 50대로 낮추고 18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4차 백신을 맞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따끔하십니다. 8차 4차 접종하셨습니다. 물 좀 많이 드시고요. 이거 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4차 접종률은 현재 35.2%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꺼리는 분위기고요. 3, 4개월 뒤에 또 5차를 맞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거리두기 강화 없는 사실상의 자율 방역이 휴가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이보 황규락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4개월 전에 이제 하루에 60만 명씩 나왔던 적 있잖아요. 혹시 뭐 그렇게까지 대유행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도 전문가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았고 이미 감염됐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재감염이나 돌파 감염이 있기는 해도 이전처럼 백신 면역이든 뭐 자연 면역이든 없던 때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한데요. 이 남아공에서 BA.5 변이가 유행할 때 확진자 수가 이전 유행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꺾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비슷한 추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고 정점이었던 60만 명의 한 3분의 1 수준인 20만 명이 이번 유행의 최대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20만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게 다시 거리두기를 할 시점은 아닌 건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별적 거리두기 이걸 꺼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거리두기는 안 하겠다고 방역 당국이 수차례 강조한 바 있죠.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백신도 있고 또 치료제도 있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바로 이 선별적 거리두기입니다. 재유행이 심해지고 치명률이 올라가면 한다는 건데요.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을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요양병원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면회를 제한하는 등 일부만 또 최소화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부는 이제 4차 백신 공고를 시작했고 대통령도 앞서 맞는 모습 보셨는데 시청자분들은요. 3번이나 백신 맞고도 걸렸다. 또 이번 백신이 이 백신이 지금 이 바이러스와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야 됩니까? 4차 백신? 네, 이런 점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지금의 백신이요, BA.5 변이 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먼저 맞은 4차 접종자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3차 접종을 했을 때에 비해서 감염을 막는 효과는 20%밖에 안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중증화와 사망을 막는 효과는 50% 넘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요, 기저질환이 있다면 맞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좀 보셨듯이 60대 3명 중 2명은 4차 접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으로 좀 갈수록 위중증이나 치명률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을 접종하게 만드는 어떤 이 백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50대 이상이 이제 좀 불안하는 지점이 이 백신을요. 그러면 4번, 5번 계속 앞으로 이렇게 맞아도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가을에는 또 이 변이원 백신이 또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전문가들에게 제가 그 점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백신을 여러 번 맞는다고 해서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추가 접종을 하는 이유가요. 떨어진 백신을
이 떨어진 이 면역을 다시 채우는 거라서요. 맞아서 안 좋은 것보다는 아픈 걸 막아서 얻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가을에 나온다는 오미크론용 개량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 중입니다. 언제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개량 백신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당장의 중증 위험을 줄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도 맞는 게 낫다는 거네요. 네, 아는 기자 황규락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고등학교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범행 동기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해도 지지 않은 어제 오후 7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수차례 찔렸습니다. 애들이 다 쳐맞더라고요. 계단으로 피 피해서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고요. 피를 흘리며 복도에서 발견된 여학생은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 택시를 타고 3km 떨어진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조급한 것 같긴 한데 뭐에 늦어서 그런 줄 알았지. 내릴 때도 급하다가 빨리 가야 된다면서 가방만 차 안에다 두고 갔습니다. 이거 요금 뭐 지불하지도 않고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남학생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가족까지 나서 40분 동안 설득했지만 막지 못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남학생은 전날 상담교사와 상담을 했고 상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죽어가지고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고 피해자 만나기에도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디지털 흔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해자가 숨지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정확한 범행 동기가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실내 체육센터를 찾은 남성이 여성 강사를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엉뚱한 주소로 출동한 사이에 달아난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 한참을 서성거리더니 건물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 건물 2층, 상가 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28분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가를 나섭니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으로 올라갑니다. 20대 남성이 상담을 미끼로 실내 체육시설의 여성 강사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건 지난 1일 밤 10시 10분쯤. 피해 여성은 곧바로 이상한 남성이 찾아와 신체 접촉을 하면서 위협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15분 뒤. 이미 남성이 건물을 떠난 뒤 12분 뒤였습니다. 경찰은 차로 6분 거리에 있는 지구대에서 출동했지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길을 헤매고 있다며 주소를 다시 물었습니다. 순찰차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곳을 목적지로 알려줬던 겁니다. 그 사이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났고 5시간 뒤 불과 1.3km 떨어진 길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2차 범행 뒤 친척 집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강제추행과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야생동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사람이 감전돼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감전됐는데 딸이 구하려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사고 조사반이 전봇대 주변에 있는 전선을 살핍니다. 이 전선은 바로 옆 밭에 설치된 전기 울타리로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6시 46분쯤 65살 아버지와 38살 딸이 이 밭에 쳐둔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고를 당하셨는데
따님이 이제 구하려다가 같이 또 감전됐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전기 울타리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퇴치하려고 설치합니다.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압이 높은 대신 전류가 약해 야생동물이 접촉하면 따끔하는 수준입니다. 전원 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등 안전 설비도 갖춰야 합니다. 짤짤했기만 하지 사람이 감전되는 건 아니오. 죽을 정도는 아니오. 그래. 그러다 보니 일부 농가에선 야생동물 퇴치 효과를 높이려고 전압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전기 울타리도 숨진 아버지가 3년 전 사비로 설치했는데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압 220볼트를 끌어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풀이나 나뭇가지들이 닿으면 이제 전압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가정용 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옥천군은 농가 전기 울타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부산에서는 3살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앞이라 교사들이 여럿 있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언덕길을 내달립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버스를 다급히 뒤쫓습니다. 잠시 후 주민들이 모여들고 구급차와 경찰차도 도착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남자아이가 20인승 통학버스 바닥에 끼어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3살 남자아이는 통학 차량 밑에 끼어 저 아래 어린이집에서 이곳까지 70m 넘게 끌려왔습니다. 차를 시야라 해도 주민들은 뭐 뛰어가갖고 차를 시야했어요. 엄청 그렇죠. 머리를 많이 다치고 온몸에 사박상. 아이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에 앞서 통학버스로 근처 응급실로 이송됐고 출혈과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모두 내려준 뒤 통학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 어린이 가방이 차량 하부에 껴 사고가 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주변엔 인솔 교사 등 어린이집 교사가 5명이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사고가 난 걸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생들이 뛰어가고 고시험이니까 주유용으로 다 했는지 선생들이 옆에 있으면서 어찌 된 건지 그걸 봐야 되고.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난해 7월 남자친구에게 4차례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황예진 씨.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가해자 이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살인죄가 외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는지. 징역 7년 어떤 판단으로 내려진 건지 피해자 어머니의 주장처럼 살인죄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짚어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가해자에게 적용된 죄명 상해치사죄입니다. 누군가를 죽게 하려는 의도 없이 폭행하다 숨지게 했다는 의미인데요.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도 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는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해치사죄는 권고 형량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징역 10년부터인 살인죄의 형량보다 낮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봤는데요. 가해자가 황 씨를 4차례나 폭행했고 바닥에 끌고 다니며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황 씨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는 등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증거 없었다는 겁니다. 또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보복 범죄나 스토킹 범죄와는 다르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씨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38살쯤 출소하게 되는데요. 여야는 대선 기간 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하자 주장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셔서 아예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기를, 살인죄를 적용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족들은 상고심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조 원이 넘는 거액이 시중은행 두 곳을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 넘어간 수상한 외환 거래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을 통해 4천억 원을 송금한 한 중소업체는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구자준 기자가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 상황, 그리고 업체의 실체를 추적한 현장 취재 내용을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채널A가 확인한 우리은행의 내부 보고 내용입니다. 서울의 지점 한 곳에서 발생한 외화 송금 사건을 정리해놨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업체가 460여 차례에 걸쳐 7억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8,500억 원을 해외 송금한 걸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송금은 업체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했는데 지난달 우리은행 내부 조사를 거쳐 일주일 만에 금융감독원에 보고됐습니다. 금감원은 보고 사흘 만에 전격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신한은행에서도 이상한 외환 거래가 자체 조사에서 포착됐습니다. 2개 지점을 통해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해외 송금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로 중국과 일본으로 보내진 돈이었습니다. 시중은행 두 곳에서 2조 원 넘는 수상한 외환 거래가 포착되자 금감원은 점검 대상을 은행권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금감원 검사가 끝나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거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4천억 원을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보낸 업체를 상대로 대구지검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런 거액을 해외로 송금한 건지 제가 직접 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검찰이 이상 해외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A업체의 본사로 등록된 곳입니다. A사의 법인 등기에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설립됐고 올해 4월 이곳으로 사업장을 옮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파트는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집주인은 해당 업체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귀금속 취급하시는 업체 아니세요? 네, 아닙니다. 무슨 회사요? 전혀 모르는데. 저희가 이사 온 지 한 2년 됐는데. 주인이 이 집을 산 건 지난 2020년 8월. 올해 4월 A사의 본사 주소로 등록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A사 법인 등기에 있는 대표의 집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술집과 식당이 밀집한 거리의 상가 건물 지하였습니다. 대표의 자택 주소는 실내 야구와 사격을 하는 게임장인데 영업을 멈춘 지 한참 됐는지 쓰레기와 전선이 널려 있습니다. 출입문 역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업체 대표에게 온 우편물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A사 대표가 지난해까지 이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지하 사장님이셨어요. 게임장 영업을 하셨어요. 지금 폐업하시고 나가셨어요. A사 법인 등기에는 귀금속 도소매업과 무역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4천억 원대 해외 송금은 금괴 등 수입 물품 대금 결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4천억 원의 주인과 성격, 최종 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해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중징계를 받고 잠행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일 징계를 받은 후 잠행하던 이 대표가 자신의 행적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직무대행 체제 등 현재 당 상황이나 가처분 신청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호남 지역 청년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당시 공언한 자신의 호남 공약, 서진 정책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호남, 광주 전남북에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호남은 윤석열 정부의 약한 부분이라며 정치적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에 대한 반발보다는 경찰 수사에 대한 대비로 전환하고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민주당에선 친문이나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대표 당선을 막기 힘든 상황에서 최고위원에 대거 입성해 독주를 막아보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비이재명계 고영인 송갑석 의원이 오늘 나란히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계속 전면에 나서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당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위원회의까지 거의 그냥 쓸어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친문 윤영찬, 고민정 의원도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의원 당선이 유력해지자 비이재명계가 최고위원 확보 전략으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대표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과반인 5명을 확보하는 쪽이 당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2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어 친명계는 2명만 더 최고위원으로 당선시키면 과반을 차지합니다. 반면 반이재명계에서는 5명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야 친명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예비경선에서는 최고위원 본선 진출자 8명이 가려집니다. 예비경선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400여 명의 중앙위원 투표로 치러집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7급 행정요원인 안모 씨의 채용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씨가요, 과거 보수 유튜버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가족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안 씨의 남동생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고성,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졌는데요. 남매가 같이 유튜브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자, 안 씨를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어제는 영상 편집 등의 업무를 해왔고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임용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안 씨는 영상 편집보다는 다른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프롬프터 작업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프롬프터는 연설할 때 화면에 원고를 띄워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사진을 찍는 보조 업무도 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직원이 계속 논란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 양산 사저 시위에 예민한 민주당은 더 화를 냈겠네요. 네, 대통령실이 양산 사저 앞 시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욕설 시위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알고도 안 씨 누나를 채용했다면 안 씨에게는 욕설 시위에 대해 지지나 묵인을 보였을 것입니다. 행정요원 안 씨는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전 위원장 대표 출마를 막았었잖아요. 네. 오늘은 달랜 겁니까? 네, 두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 위원장, 그동안 당이 너무 박 전 위원장을 방치했다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달랬습니다. 만나면 당이 왜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요. 출마를 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좀 내비치면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죠. 그래서요, 설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점심 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물어봤는데요. 우 전 위원장의 설명이 큰 효과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도 저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하셨고요. 박 전 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요.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노숙인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등 대중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이 가능은 한 거예요? 이 당에서 출마 자격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공식 접수는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돌아왔습니다. 후보 등록을 할 때 접수대에서부터 반려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본인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정치적 액션을 하려는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출마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박 전 위원장은요, 지도부 간 논의 수준이 아니라 출마 가능 여부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난색을 표했는데요. 안건이라는 것은 통과하기 위해서 안건을 다루지 부결시키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거든요. 참 난처하네요, 사실. 필요에 따라 영입하고 내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참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정치인들에겐요, 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기존 방식은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 성능의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주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선명한 우주의 색이 아름답죠? 별의 탄생과 죽음부터 먼 외계 행성의 수증기까지 포착됐는데요. 김성규 기자와 함께 보시죠. 물감이 번져나가듯 새파란 배경 한쪽을 덮은 오렌지색 구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7,6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용골자리 성운을 담은 모습입니다. 기존의 가시광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었던 성운 뒤편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보입니다. 고감도, 고해상도 적외선을 이용한 겁니다. Today, for the first time, we're seeing brand new stars that were previously completely hidden from our view. 갓 태어난 아기 별은 붉게 빛나고 별이 탄생할 때 내뿜는 제트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2,500광년 떨어진 남쪽 고리 성운에는 수명을 다한 별이 뿜어내는 가스와 먼지가 보입니다. 서로의 중력으로 밀고 당기며 뒤엉켜 있는 스테판의 오중주도 과학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루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사진은 130억 광년 밖 은하까지도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의 빛 파장도 분석해 수증기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발사된 웹 망원경은 지구와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해 기존 허블 망원경의 100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ames Webb, on the other hand, takes pictures in the infrared. So this is light that is emitted all over the universe, but we can't see it with our eyes. 웹 망원경이 처음 보내온 사진의 과학계는 이제 우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오늘 기념 강연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8살 아들에게 수학을 교육하는 비법까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는데요. 전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grew up in Korea and I dreamed of becoming a poet to express the inexpressible. I eventually learned that mathematics is a way of doing that.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안고 금이 환영한 허준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수학 난제를 푼 비결을 묻자 어렵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라톤을 기꺼이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서 매년 참가하고 또 굉장히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하고 수학이 쉬우면 아마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신 또한 8살인 아들이 낸 수학 문제를 매일 풀어본다면서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아들 단이가 하루에 한 문제를 만들어 오면은 제가 그 문제를 풀고 단이가 이제 채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몇 개 그려놓고 그 동그라미 몇 개인지 정확하게 세서 답을 쓰시오. 천천히 같이 세보는 과정이
저는 수학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한국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수학 포기자인 현실에 대해선 경쟁 지향적인 사회 문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학생들이 소중한 학창 시절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평가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지 않은가 싶어요. 자신의 연구가 AI,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허 교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거침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강호 중국을 4년 만에 제압했습니다. 프로농구 MVP 출신인 허운과 귀화 선수 라거나가 내외곽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재간둥이 허운이 재빠른 돌파로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속공을 마무리 짓는 깔끔한 3점 슛으로 상대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포인트 가드 허운은 15득점과 도움 6개로 맹활약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대표팀은 난적 중국을 4년 만에 꺾었습니다. 4년 전 아버지 허재 감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끌 당시 형 허운과 함께 특혜 선발 논란에 휩싸였던 허운. 아픔을 딛고 프로농구 최고 스타로 우뚝 선 허운은 이제는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허운의 탁월한 경기 조율 속에 골 밑에서는 귀화 선수 라거나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강력한 몸싸움으로 중국 선수를 밀어낸 뒤 골 밑 득점에 성공합니다. 키는 크지만 발이 느린 중국 센터를 공략하는 기동력도 일품입니다. 라거나는 양 팀을 통틀어 유일하게 더블-더블을 작성했습니다. Those guys are really big, really tall. So we had to make sure that we boxed out, and after we played good defense, we had to make sure that we finished and got the rebound so we can start our fast break. 25년 만에 세 번째 아시아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은 내일 대만과 2차전을 치릅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아침부터 요란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다가 내일 오전 중으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을 비롯한 지역에 최고 80mm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경남과 제주에는 1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와 호남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 예상되는데요.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에는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서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날은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대전은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인데요. 이 코로나를 크게 겪어본 국민들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백신 맞아도 걸리던데 또 맞아야 되나? 거리 두기를 해도 걸리던데 또 해야 하나? 공포에 휩싸여서 정부 하자는 대로 따랐던 초기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스마트한 과학 방역이 필요해졌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검증대 오른 과학 방역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